청춘 과부와 비밀 결혼한 채생. 영조 말에 채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집이 몹시 가난해서 숭례문 밖에 만리헌에 새들어 살았다. 달팽이 집처럼 작은 집은 다 쓰러져 갔고 보잘것없는 식사조차 수시로 걸렀다. 채생의 아버지는 몸가짐이 단정하고도 진중했고 조용히 자신을 지켜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 채생의 아버지는 오직 채생을 엄하게 가르쳐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리하여 채생에게 한 가지라도 옳지 못한 점이 있으면 결코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고 그때마다 반드시 채생을 발가벗겨 노끈으로 만든 그물 속에 들어가게 한 뒤 대들보 위에 높이 매달고 몽둥이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문의 흥망은 오직 네 한 몸에 달렸다. 혹독한 벌을 내리지 않고서 어찌 네가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겠느냐. 이때의 채생은 18 나이에 우수현의 목학구 집으로 장가들었다. 채생의 아버지는 채생이 결혼하던 날에도 정해진 공부를 하게 했고 채생이 아내를 맞은 뒤에는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하는 일까지 날짜를 지정해서 허락해 주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채생에게 분부했다. 한식이 나흘 남았구나. 내가 직접 산소에 가서 제사를 올려야 옳다만 네가 혼이 난 뒤 아직 성묘하지 않았으니 인정으로나 도리로나 모두 마땅치 않다. 내일 새벽부터 서둘러 길을 가면 사흘 동안 백여리는 갈 테니 날짜에 맞춰 산수에 도착할 수 있을 게다. 제사를 올릴 때는 모름지기 정성 성자 하나에 충실하도록 하고 절하고 꿇어앉고 드나드는 모든 행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해라. 가는 길에 아녀자들의 무리나 상여를 만나거든 반드시 몸을 피해 보지 말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 힘써라. 채생은 공손히 분부를 받들었다. 이튿날 새벽 채생이 떠날 때 아버지는 문 밖까지 나와 당부했다. 긴 여행 길에 절대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경서 한 권을 암송하며 가도록 해라. 여관에서는 반드시 음식을 절제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부지런히 애써서 내 바람에 꼭 부응해야 한다. 채생은 두말 없이 분부대로 하겠다고 했다. 채생이 남대문을 지나 십자가로 접어들었다. 가르를 입고 미투리를 신은 행색이 매우 초라했다. 그때 갑자기 사납게 생긴 건장한 하인 5-6명이 황금 굴레와 수놓은 안장을 채운 한 마리 준말을 데리고 길가에 서 있다가 채생에게 절을 했다. 채생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걸음을 재촉해 달렸다. 그러자 하인들이 채생을 빙 둘러싸더니 예를 갖춰 말했다. 쇳내집의 영공께서 서방님을 모셔오라 하십니다. 어서 말에 오르시지요. 채생은 의아하여 우물우물 말했다. 자네들은 니댁 하인인가? 나는 아무데도 현달한 친척이 없거늘 어찌 내게 말을 보낼 사람이 있겠는가? 어서들 가게. 하인들이 힘을 합해 다짜고짜 채생을 붙들어 안고는 강제로 말 한 장 위에 태운 뒤 채찍을 치니 용이 날아가듯 준마가 달렸다. 채생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쩍 벌린 채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슬피 울부짖었다. 나는 부모님이 모두 연로하시고 형제가 없어. 제발 자비를 베풀어 목숨을 살려줘. 하인들은 못 들은 척하고 오직 말을 달릴 뿐이었다. 잠시 후 어떤 대문 안으로 말을 달려 들어갔다. 작은 문을 부소히 지나니 거대한 건물이 보였다. 집의 규모가 몹시 컸고 문미와 석가래가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었다.
하인들이 채생을 양옆에서 부축해 마루로 오르게 했다. 마루 위에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다. 노인은 오사 절풍건에 진주 갓끈을 달았었고 양쪽 관자놀이에는 한 쌍의 금관자를 붙였으며 큰 꽃을 수놓은 푸른 비단으로 만든 창의를 입고 홍조화를 허리에 띠고 침향목으로 만든 의자에 높이 앉아 있었다. 그 좌우에는 아리답게 단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종 대여섯 명이 늘어서 있었다. 채생이 황망히 절하고 무릎을 꿇자 노인은 채생을 부축해 일으키며 인사말을 건네고 채생의 성명과 가문과 나이를 차례대로 물었다. 채생이 즉시 하나하나 대답하자 주인 노인은 기쁜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면 내 딸이 과연 기박한 운명은 아니로군. 채생은 내내 바보처럼 멍한 상태로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해도 알 수 없고 무슨 영문인지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없어 얼굴만 붉게 물들인 채 두 손을 맞잡고 공손히 앉아 있었다. 주인 노인이 말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장사를 업으로 삼아 왔는데 외람되이 금관자를 붙이고 붉은 도포를 입는 자리를 차지했고 재산도 넉넉해서 부족할 게 없소. 다만 스라에 오직 딸 하나가 있는데 남의 집 배백을 받아놓고 미처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신랑이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소. 청춘을 텅 빈 규방에서 보내야 하니 사정이 지극히 가련하지만 지켜야 할 예법이 있고 남들의 이목에 가로막혀 다른 곳에 시집가지 못한 채 어느덧 3년이 흘렀소. 그러다 어젯밤 딸이 문득 서글피 울며 탄식하는데 소리마다 한이 베어 마디마디 애간장이 끊어졌소. 길 가는 사람이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 아파할 터인데 하물며 이 딸은 내 유일한 혈육이란 말이오. 하루를 참고 보면 하루에 근심이 생기고 100년을 참고 보면 100년 동안 즐거움이란 없는 게요. 결함투성이 이 세상에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가니 비록 아름다운 음악으로 귀를 즐겁게 하고 비단으로 눈을 호강시키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을 기쁘게 한들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여전히 한스러워할 터. 내 어찌 날마다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서글피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소. 이토록 궁박한 처지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냈소. 새벽에 서울 큰 거리로 하인들을 내보내 현명하든 어리석든 귀한 신분이든 천한 신분이든 따지지 말고 반드시 처음만 하는 젊은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게 해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주기로 말이오. 뜻밖에도 그대와 내 딸이 부부의 인연이 있어 일이 공교롭게 들어맞았으니 내 딸의 외로움을 가련히 여겨 곁에 시중을 들게 해주기 바라오. 채생은 더욱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고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 봄밤이 매우 짧아 벌써 새벽이 다 되었소. 날이 밝기 전에 화촉을 밝혔으면 하오. 주인은 채생을 부축해 일으켜 복도를 통해 화원으로 데려갔다. 화원의 너비는 수백 무나 되었고 회칠한 담장으로 사방을 둘렀다. 담장 안으로는 가득 연못을 팠고 연못가에는 작은 배가 있었는데 못해도 두어 사람은 탈 수 있는 크기였다. 함께 배를 타고 연못을 건넜다. 연꽃이 가득 피어 있어 연못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기이한 향기를 맡으며 한참 연못을 거슬러 오르자 우뚝 솟은 언덕이 보였다. 문이 있는 돌로 벽을 쌓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채생은 배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다 오르니 12난간의 누각이 있었다. 화려한 자리가 깔려 있고 영롱하게 비치는 주렴이 드리워 있었다. 주인은 채생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한 뒤
들어갔다. 채생이 우두커니 서서 엿보니 신기한 화초며 기이한 바위며 이름난 꽃이며 화려한 빛깔의 새들이 있었다. 마치 바다에서 신기루를 보듯 황홀하여 그 형상을 이루다 표현할 수 없었다. 얼마 뒤 여종 2명이 채생을 맞아 안내했다. 채생은 그들을 따라 붉은색 건물에 이르렀다. 푸른 비단창 안으로 은등이 환히 빛나고 향 연기가 하늘하늘 피어올랐다. 달처럼 아름답고 꽃처럼 어여쁜 이팔 청춘의 낭자가 곱게 단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방 안에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 어슴풀에 보일랑 말락했다. 채생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자 낭자는 발을 살짝 움직여 몸을 돌려 나오더니 채생을 인도에 들어가 2번 절했다. 채생은 깊이 고개를 숙여 답례한 뒤 털방석에 마주 앉았다. 여종이 음식을 내왔는데 보배로운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가 상에 가득했다. 채생이 어쩔 줄 몰라 얼굴을 붉히며 감히 젓가락을 들지 못하자 주인이 말했다. 어린 딸과 부귀가 내가 가진 전부요.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건 내 딸을 평생 사랑해주고 정실 부인의 참소와 질투가 없게 해주는 것뿐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100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요. 잘 생각해보. 채생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인은 몸을 돌려 나갔다. 노파 한 사람이 칠보로 만든 침대 위에 비단이불 2채를 깔고 채생대로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하자 채생이 마지못해 들어갔다. 노파는 낭자를 부축해 채생과 나란히 앉힌 뒤 휘장을 내리고 문이 있는 무소불로 휘장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했다. 채생은 어찌해야 할지 갈등하며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천태산에 간 완죄인가 보다 생각하는가 하면 동종호에 갔던 유유의 자신을 비겨보기도 했다. 그리하여 등불을 끄고 잠자리를 함께하니 사랑하는 마음이 돈독했다. 채생은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 잠에서 깼다. 입고 있던 옷과 허리띠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라 낭자에게 묻자 낭자가 말했다. 모양을 본떠 새 옷을 지으려고 감히 내갔습니다. 말을 마치자 노파가 문이 있는 상자를 들고 들어와 말했다. 여기 새 옷이 다 만들어졌으니 서방님께서는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채생이 보니 찬란하게 빛나는 비단옷이 제 몸에 꼭 맞을 것 같았다. 매우 기뻐하며 새 옷을 입고 곧이어 아침을 먹었다. 주인이 들어와 아침 인사를 하자 채생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저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두터운 은혜와 정성으로 대해주시니 오랫동안 사위의 방에 머물며 작은 정성이나마 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산소에 가서 제사 올리는 일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갈 길이 멀어서 잠시라도 지체했다가는 기일 안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감히 작별을 고하니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말했다. 산소가 여기서 몇 리 거리인가? 100리가 조금 넘습니다. 험한 길을 힘들게 걸어가자면 사흘은 걸리겠지만 우리 집 말을 타고 가면 반나절 길에 불과하네. 이틀 동안 더 머물러 내 바람을 쳐버리지 말아주게. 부친의 훈계가 매우 엄해서 만일 제가 여기서 지체하다가 살찐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달려간다면 일이 발각되기 쉬울 겁니다. 어르신께서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써 깊이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니 너무 염려 말게나. 채생이 실은 차마 낭자를 두고 갈 수 없은 터에 이 말을 듣고 다행으로 여겼다. 주인은 채생을 데리고 가서 산 위의 정자며 물가의 정자며 솔숲 언덕이며 대밭을 구경시켜 주었다.
하나하나가 모두 그윽한 명승이어서 눈이 즐겁고 마음이 상쾌해졌다. 주인은 말했다. 내 성은 김이고 벼슬은 지추일세. 세상 사람들이 내 재산이 나라 안에서 제일 일하고들 과장해서 내 이름이 원근에 널리 퍼졌는데 자네는 혹 들어보았는가? 거리의 군졸이나 시골의 농부도 어르신의 성함을 모두 알거니와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어서 아름다운 동산에 묻혀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게 소원일세. 집이며 누대가 실로 분수에 많이 넘치니 세상 사람들에게 누설해서 큰 죄를 입지 않도록 부디 주의해 주게. 채생은 예, 예 대답했다. 이틀 뒤 채생은 새벽에 일어나 길을 나섰다. 수레와 말이 갖추어졌고 여러 하인들이 채생을 호위했다. 해가 기울기도 전에 벌써 산소 오리 앞에 도착했다. 채생은 예전에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조심조심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채생이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데 수십 걸음을 채 못 가서 수레와 말이 벌써 길가에 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채생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말을 달려 김노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채생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김노인이 말했다. 자네 아버님께서는 자네가 걸어오리라 생각하지 말을 타고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실 걸세. 백리 먼 길을 하루에 돌아간다면 드러난 거짓을 감출 길이 없네. 이틀 밤을 더 묵고 돌아가는 게 좋겠네. 채생은 또 향기로운 규방에서 편히 쉬며 새로 사귄 정을 넉넉히 나누었다. 약속한 날이 되어 헤어지기에 이르자 눈물이 얼굴을 뒤덮었다. 낭자가 다가와 언제 다시 만날지 묻자 채생이 말했다. 부친의 분부가 엄중해서 밖에 나갈 때마다 반드시 갈 곳을 말씀드려야 하오. 봄, 가을 제사에 또 나를 대신 보내신다면 이번처럼 다시 이를 꾸며 만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해가 다 가도록 낭자는 홀로 지내는 일을 면하기 어렵겠구려. 말을 하는 동시에 눈물을 쏟으며 봉황새와 난새처럼 꽃다운 부부 이별을 했다. 채생은 나이가 젊다 보니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 부시 쌈지를 하나 가지는 것이 평소에 큰 소원이었으나 집이 가난한 탓에 가질 수 없었다. 그러다가 김노인의 집에서 준 부시 쌈지가 화려하게 자수를 놓아 정교하게 만든 것이기에 아끼고 진귀하게 여기던 터라 차마 놓고 가지 못했다. 낭자가 말했다. 이 쌈지를 큰 주머니 안에 숨겨두시면 남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울 거예요. 예전 옷으로 갈아입고 이 물건 하나만 가져가시는 건데 무슨 잘못될 일이 있겠어요? 채생은 그 말대로 배로 만든 주머니 안에 부시 쌈지를 넣고 집으로 돌아갔다.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더냐 급히 묻고 또 정성스레 재개하고 제사를 지냈는지 물었다. 채생이 자세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 공부를 하라고 분부했다.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의 집에 가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다.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니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왔고 부들자리와 삼비 이불에는 벼룩이 들끓었다. 아내는 나무 비녀에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낀 얼굴이 삐쩍 말라 뾰족해졌다.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했으나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채생의 생각은 오직 김노인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에 있을 뿐이었는데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채생은 원진의 시 한 구절을 속으로 읊조렸다. 넓은 바다 건너보니
강물이 하찮아 배고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네.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 신세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짧은 한숨과 긴 탄식 속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종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생각했다.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슬이 좋아서 늘 다정하게 대해주었는데 성묘 다녀온 뒤로 문득 냉담하게 대하는구나.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어. 아내는 채생의 안색과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의심이 차츰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 보기로 했다. 몰래 주머니 안을 열어보니 과연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들었고 그 속에는 붓이와 붓이돌이며 바둑알 모양의 은어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아내는 몹시 화가 나서 주머니 안에 든 물건들을 자리 위에 버려놓고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기다렸다. 얼마 뒤 채생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며 들어와 말했다. 이 녀석! 아직까지 잠을 재면 어느 겨를에 글 한자를 읽겠느냐? 문을 열고 질책하자 채생은 놀라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다가 문득 자리 위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해괴한 일이다 싶어서 채생을 그물 안에 넣어 대들보에 매달고 힘을 다해 매질했다.